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철새보호국제기구가 철새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과 관련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철새는 원인이 아니라 희생자다, 이렇게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 정부에다가 철새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구의 이름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로 협력기구인데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야생 조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일반적으로 좁은 공간에 비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자라는 가금류한테서 볼 수 있는 질병이다. 밀집해서 사육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야생 조류에서 발생했다고 보고된 적은 없으며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철새 무리에서 시작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입증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또 이 기구는 감염된 철새들은 매우 빠르게 죽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은 가금류와 사람의 이동 등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다 철새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건당국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책임 회피가 아니겠는가. 이런 또 추정을 이 기사를 통해 해보게 됩니다. 철새는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이 아니라 희생자다라는 이런 국제기구의 주장. 한겨레가 구면에서 싣고 있습니다. 네. 경향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내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가입기간 연장 혜택을 주는 제도의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왜 떨어졌을까? 변수는 한 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도록 설계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저소득층의 신뢰와 동기부여가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그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으로 인해서 그동안 꾸준히 쌓여오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신청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단기 가입자임을 감안하면은 이들은 국민연금 혜택에서 더욱 소외되고 소득 불안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향신문 이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앞선 기사는 1면에 있었고요. 삼성이 올해부터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대학별 총 학장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전국 200여 개 대학에 추천 인원수를 할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학장님, 그 추천해 주십시오. 그 추천해 준 사람 채용하겠습니다. 네. 삼성이 이렇게 학교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상당히 삼성이 이 학교를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이 할당 숫자가 공개가 됐어요. 이화여대는 30명, 숙명여대는 20명, 서울여대와 성신여대는 각 15명, 서울대 한양대는 각 110명, 경북대 고려대 연세대는 각 100명, 부산대 90명, 인하대 70명, 경희대 60명, 건국대 55명, 영남대 중앙대 각 45명, 전남대 부경대 각 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생은 여대의 인원 할당이 적은 것은 원래 기업에서 여성을 적게 뽑아왔던 경향이 반영된 것 같다면서 일개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학을 서열화한 데 대해서 불쾌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삼성 하면은 취업지망생들의 최고의 선호 대상이면 뭐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업에서 학교를 서열화하는 거 아니냐. 네, 할당 이렇게. 숫자가 공개된 것은 뭐 삼성이 원했던 건 아닌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봤더니 심각한 거죠. 이렇게 서열화를 해놓고 그야말로 일개 기업이 네. 전국 대학을 서열화해서 이 뭐 명수대로 급수를 매긴 거 아니겠습니까? 급수대로 아니, 명수를 준 거 아니겠어요? 이 숫자가 공개가 안 되겠습니까? 다 공개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1등이 안 나왔죠? 예. 성균관 대학이. 성균관 대학, 삼성의 학교 아니겠습니까? 거기야?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삼성그룹 관계자는 그룹 전체 채용 인원 중 지방대가 35%, 여성은 30%나 뽑는다면서 성차별이나 지역차별은 없다. 서열화는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학자들은 또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는 삼성의 추천 인원 할당은 대학 서열 기준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소위 글로벌 기업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경솔한 접근이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도요. 대학 위에 삼성이 있음을 공표한 것이라면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이슈가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평가하는 질문 가운데 이른바 국정원 이슈를 답하는 비중이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문제가 국정 운영 부정평가에서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해 7월 넷째 주였습니다. 그때도 뭐 촛불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던 때였는데요. 그때는 19%였는데 그러다가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급락하기 시작해서 1월 셋째 주에는 1%, 1월 넷째 주에는 3%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 검찰 등에서 계속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에서 이 국정원 이슈가 멀어졌을까? 그 특별검사제 도입 실패 같은 이런 이슈화에 실패한 민주당의 무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출구 없는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피로감만 더해졌고 의료 철도 민영화 논쟁이 부상하면서 국정원 이슈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했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말이죠. 참 야당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고 관권 부정선거의 몸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이슈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소멸하도록 사실상 방치를 했으니 민주당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경향신문의 오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신문 오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국내 성형시장 대단합니다. 성형수술 시장 규모가 연간 5조 원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 건수가요 13.5건입니다. 역시 세계 1위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의 평균 연봉이 9,278만 원인데요. 2010년에서 2011년 기준으로 26개 진료 과목 중 1위입니다. 성형외과 전공의 지원율이요 139.5%입니다. 26개 진료 과목 중 4위라고 하는데요. 2014년 기준입니다. 자, 국내의 그 성형외과 현황을 보면은 성형 전문의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이요, 745곳이고요. 나머지 9천여 곳은 무엇이냐? 비전문의가 성형수술하는 의원이라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피부과 의사도요,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이비인후과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전문의가 성형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은 얼굴 성형만 하다가 나중에는 전신 성형까지, 엄마는 보톡스로. 하여간 오늘도 병원 순례가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오늘 서울신문이 1면과 5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들어도 하고 또 하고 새로운 성형법 나올 때마다 욕구가 발생하고 말이죠. 서구 기준에 맞춘 그런 열등감의 소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뻐지려면 성형해야 한다라는 발상 자체부터 성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오늘 서울신문이 짚고 있습니다. 네. 자, 성형 중독뿐만 아니라 카드에 멍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짚은 세계일보 1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은 가히 신용카드 과잉 사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빠르고 쉽게 빚을 내는 결제 수단이 가장 대중화한 나라다. 이런 지적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한 그런 정부 정책과 무관할 수 없다는 그런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카드 권한은 정책에 치중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안에는 무디고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지난해 민간 소비 6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카드 소비가요. 과소비, 정보 보안엔 무신경인 이런 정부의 태도. 결국에는 이런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마어마한 파장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중앙일보 1면 기사가 눈길을 끄네요. 보안카드 코드 번호까지 암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보안카드 코드 번호까지 이렇게 다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은 이건 사실상 그 사람이 카드 사용을 멋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인터넷에서는 건당 10만 원씩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은행은 파밍에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파밍이 뭐냐? 사용자 컴퓨터,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해서 금융정보를 빼낸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사용자 부주의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 하겠죠. 자, 중앙일보 1면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자,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에서 탈회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드사들은 보상이 어렵다는 거짓 설명을 하면서 만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유출 정보 확인 페이지 캡처해두면요, 탈회하든 하든 말든 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출이 돼가지고 고통을 겪는 분들, 탈회하지 마시고 그냥 있으시라. 그냥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출 정보 확인 페이지를 캡처를 해두거나 이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그 증거로 보존해 두시면은 탈회하더라도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카드사들 지금 탈회하려는 그런 고객들 붙잡으려고 거짓말까지 쓰고 있는데 이런 꼼수를 쓸 때가 아니죠. 예. 자, 이런 가운데 한겨레가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한겨레 사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사는 김성한 씨는 며칠 전에 지방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NH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
퇴임한 뒤 2년 전부터 한 대기업 협력사에서 용접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한 씨는 아버지는 신용카드를 안 쓰시던 분이었는데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월급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카드까지 만들어준 모양이다. 카드사는 피해를 전액 배상해준다고 하지만 평생 컴퓨터는커녕 이메일도 안 쓰시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증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억 400만 건의 이런 개인정보를 유출한 KB, NH, 롯데 같은 3대 신용카드사는 물론이고 정부도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전액 배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실제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배상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연령, 학력, 지역 등의 이유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관련 금융 또 법률 지식이 얕은 금융 소비자 계층은 피해를 받다 하더라도 배상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집단 소송제라는 것입니다. 집단 소송제. 소액 다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단 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줄곧 주장해 왔는데요. 집단 소송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한 명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함께 소송의 결과를 적용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또 금융계통에 아주 안목이 깊은 그런 변호인이 나서서 승소를 하면은 나머지 이 변호인을 따라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덕을 보는 이런 식의 집단 소송제가 도입돼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까봐 염려된다 이러면서 말이죠. 네. 집단 소송제 우리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1면 기사와 그리고 10면 기사 두 명이 대조되는 인물의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축은행 피해자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그 청소일을 하면서 꼬박 예금을 했습니다. 저축은행이다 말이죠. 근데 저축은행 영업정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내분이 쇼크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일부 그 돈을 돌려받았어요. 근데 이 아내분 치료비로 모두 날리고요. 결국 자식들을 도움받아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 이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변호사비로만 40억 펑펑 갖다 쓰고요. 또 지금 감방에서도 이렇게 황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인 은인표 씨인데요. 자, 이 전인표 씨는 본인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빼돌린 재산 숨겨뒀을 가능성이 크다. 또 교도소에서는 보안과장 등과 뒷거래 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지갑에 현금 수표 수천만 원을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고 술집 명품 하루 만에 다 쓰기도 하고 말이죠. 수년간 특급 호텔 스위트룸 VIP실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 금융감독 부실이 서민의 삶을 이렇게 만들고요. 또 이런 그 도덕적 해이가 그야말로 극심한 저축은행 대주주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조선일보 사설 잘 보십니까? 저요? 예. 잘 안 보시죠? 제가 보겠습니다. 전 열심히 보는데요. 근데 요즘엔 좀 조선일보 사설 칼럼이 과거와 달리 무지막지하진 않습니다. 이 주필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필이 그래도 조선일보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 이 논지를 펴는 송희영 논설위원이 그 주필이 됐거든요. 네. 오늘 그 17개월 사이에 13명 장례식 치른 현대제철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은 최고 책임자가 내린 지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행해야 하고, 정해진 목표를 기간 안에 달성하지 못한 간부는 가차없이 문책하는 기업 문화를 갖고 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협력업체나 계열사 직원들이다. 본사가 무리하게 목표를 달성하려다가 계열사,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의 안전은 소홀히 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철강 업종의 불황으로 포항 철강단지에서도 한 해 평균 30여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감독당국은
대기업 공장들이 불황을 핑계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안전관리를 하도급 협력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있지 않은지 엄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예.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 논지 아니겠습니까? 예. 조선일보 사설이 요즘 좀 달라져가지고 원래 이렇게 해야 마땅하고 이렇게 해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조선일보가 이상해졌습니다. 예. 뭐 하여튼 보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광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설 바로 밑에 있는 광고 제목입니다. 긴급 출판 악마의 변호인 조갑제 편저. 영화 변호인을 본 사람들에게 던지는 화두. 불임사건 변호인은 왜 악마 김정일의 변호인이 됐나. 불임사건 변호인이 이제 누구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김정일의 변호인이 됐다는 겁니다. 조갑제닷컴에서 낸 광고인데,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광고를 보고, 이거 조선일보 맞지?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요즘, 검은색, 양념을, 뿌려서 만든 치킨이 나왔는데, 그 치킨 이름이 흑형 치킨이라고 하네요. 한 주점의 메뉴 이름을 두고 지금 인종차별 논란이 벌어졌다는 그런 한겨레 구면 기사가 또 있습니다. 흑형 치킨은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판매하는 검은 양념이 들어간 닭튀김인데 한국에서 19년째 살고 있다는 한 미국인 누리꾼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인종차별적 메뉴라는 글을 남기면서 논란을 이렇게 촉발시켰습니다. 한국인은 인종차별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은 한국인이 차별을 당할 때만 볼 수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흑인형의 줄임말로 사용하는 흑형은 그 자체를 차별적 용어로 보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주로 그 온라인상에서 운동선수나 가수 등 뛰어난 재능을 가진 흑인을 지칭할 때 쓰이는데 하지만 치킨과 연관지으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은 치킨을 좋아한다는 말이 일종의 인종적 편견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인종차별을 할 의사가 없더라도 당사자 쪽에서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영정사진 속 고 황금자 할머니는 늘 그래왔듯 인자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향년 91살, 고 황금자 할머니의 평생은 고단하고 힘겨웠습니다. 불과 13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광복 후 돌아왔지만 외롭고 모진 삶을 홀로 견뎌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황금자 할머니의 슬픈 얘기입니다. 드릴게요.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놈 둘만 안 그러면 백같이 나가면 붙잡는데요. 붙잡아서 죽여버려, 끌고 가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말을 하는 내가 어떡하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어린 새끼를 내가 그러겠어요. 저녁마다 오니까 전년 죽여버려야겠다. 저 나쁜 년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소리가 그냥 귀가 잔장해서 죽겠어요. 자들한테 맞아 죽어요. 여기서. 응? 그렇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 황금자 할머니 관련 소식.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보일 만큼 야윈 모습이 역력합니다. 음식조차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 배에 연결된 관으로 하루 3번 영양식을 섭취하는 게 전부입니다. 할머니 사는 게 비참하셨대.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날이 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폐지를 모아본 값진 돈입니다. 여기에 사후 전 재산을 기탁하겠다는 유언장까지 작성해 놓은 상황. 이 장학금은 4천만 적은 돈이지만 1,000만 원, 2천만 원 맞제비로 내가 그렇게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맺힌 한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과는커녕 망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망언의 장본인은 일본 공영방송의 수장인 NHK 회장입니다. 위안부는 전쟁했던 나라마다 있었지요. 독일도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한일 조약으로 다 해결했는데 왜 한국은 이 문제를 되풀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합니다. おかしいでしょう。